아저씨, 제가 걷게 해드릴게요. 네가 날 걷게 해준다고? 그래, 그럼 내 전 재산을 주마.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고 아무도 내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한 어린아이가 맑은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내 가슴이 떨렸습니다. 다리는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거예요. 깨우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내 안의 어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성은 비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요동쳤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기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수없이 다짐했는데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바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따뜻한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새벽 5시 부산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커튼이 소리 없이 열리자 붉게 물든 바다가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졌죠.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을 어루만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침대에 누워있던 강우는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커튼이 다시 닫히며 방 안이 어둠 속에 잠겼어요. 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다를 보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도 이제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죠. 마치 흑백 텔레비전을 보는 것처럼 모든 색깔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재활치료사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였는데 항상 밝은 표정을 지으려 애쓰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상체 근력 운동이라도 하시죠. 치료사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강우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내 몸은 이미 끝났어. 그 한마디에는 더 이상의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단호함이 묻어났죠. 치료사는 할 말을 잃고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방문이 닫히자 강우의 눈가에 옅은 떨림이 일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2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고속도로였죠. 아들이 뒷좌석에서 아빠, 비가 너무 많이 와요라고 걱정스럽게 말했고 아내는 조심히 가요, 여보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고 끼익하는 타이어 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어요.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가족분들은 미안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우는 자신의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만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저택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가정부들은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했고 경비원들은 눈치만 살폈습니다. 텔레비전은 늘 무음으로 설정되어 있었어요. 부엌에서는 60대 초반의 장명자가 아침 준비를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이 집을 지켜온 그녀는 스스로를 집안의 어른이라 여겼죠. 예전에는 강우 부부의 결혼식 때 신부 드레스 단추를 직접 달아줬을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강우가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는 것이 못내 섭섭했어요. 저 차는 내가 가져다 드릴 테니 손대지 마. 장명자가 젊은 직원의 손에서 차 쟁반을 빼앗았습니다. 아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요. 20살 남짓한 젊은 여직원이 당황하며 말했지만 장명자의 눈빛이 매서워졌죠. 이 집 예법도 모르면서 함부로 나서지 마. 회장님 방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장명자는 쟁반을 들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에 남은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아줌마 또 시작이네. 회장님이 말도 안 받아주시는데 계속 저러시네. 하지만 장명자에게는 그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강우의 방으로 들어간 장명자는 조심스럽게 차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좀 드셔보세요. 몸이 약해지시면 안 돼요. 하지만 강우는 창밖만 바라볼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장명자는 씁쓸한 표정으로 물러났죠. 한편 강우가 회장으로 있는 회사에서는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임원 회의실에서 부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은 이제 형식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변화가 필요해요. 다른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2년째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주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서도 직원들의 뒷담화가 오갔죠. 그분은 이제 끝났어. 다리도 못 쓰시는데 무슨 경영이야. 불쌍하긴 하지만 회사는 회사잖아. 강우는 저녁이 되자 휠체어를 타고 서재로 이동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유리 진열장이 있었고 그 안에는 아들이 쓰던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어요. 10살 생일에 선물로 준 것이었죠. 강우는 천천히 유리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일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아빠, 이 시계 정말 멋져요. 평생 잘 간직할게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우의 손이 멈췄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는 내 다리와 함께 묻혀가고 있다. 그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부산의 야경이 빛나기 시작했지만 강우에게는 그저 검은 장막일 뿐이었죠. 밤이 깊어가자 강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빈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아내가 자던 자리였죠.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매일 밤 아내가 건네던 따뜻한 인사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침묵만이 그를 감쌌어요. 강우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는 그저 무게만 느껴지는 두 개의 짐덩어리였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죽어가는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3시 강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식은땀이 흘렀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 않았죠. 혼자 견디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새어 들어왔을 때 강우는 여전히 잠들지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어요.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었죠.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시간이었어요. 장명자가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고 곧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박소진입니다.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맑고 밝은 아이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강우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곧 관심을 거두었어요. 새로운 가정부가 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방금 도착한 그 작은 소녀가 자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따뜻한 불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멈춰버린 시계처럼 굳어있던 그의 삶에 새로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소진과 지우는 고급 저택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거대한 철문 너머로 보이는 하얀 저택은 마치 궁전처럼 웅장했어요. 지우의 작은 손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가 일할 집이에요? 9살 소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소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우야. 예의 지키는 거 잊지 말자. 두 사람은 낡은 트렁크 하나를 끌고 문을 들어섰어요. 소진의 검은 정장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고 지우의 하얀 블라우스도 반듯했습니다. 가난하지만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이 엿보였죠. 현관문이 열리자 장명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위아래로 두 사람을 훑어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박소진 씨 맞죠? 늦었네요. 5분이나. 사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지만 소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장명자의 시선이 지우에게 향했어요. 작은 체구에 큰 눈망울을 가진 소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애는 왜 데려왔어요? 여기는 타가소가 아니에요. 방과 후에만 잠깐 있을 거예요. 절대 패 끼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소진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장명자는 콧방귀를 뀌었죠. 회장님께 인사나 드리고 오세요. 두 번째 층 맨 끝 방이에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벽에는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마치 동화 속 성에 들어온 것 같았죠. 강우의 방 앞에 도착한 소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가에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엄마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크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맑고 밝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강우가 천천히 휠체어를 돌렸어요.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죠. 일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애는 방해되지 않게 하고요. 차가운 말투에 소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강우의 다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담요로 덮여 있는 두 다리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았죠. 아저씨, 지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소진이 놀라 딸을 막으려 했지만 지우는 이미 한 발짝 앞으로 나가 있었어요. 다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잠들었을 뿐이에요. 순간 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세한 경련이 일어났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나가세요.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것을 눈치챈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진은 서둘러 지우를 데리고 방을 나왔어요. 지우야, 아저씨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엄마 진짜로 다리가 잠든 것 같았어요. 지우의 순수한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소진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우는 구석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지우가 놀라서 일어서려던 순간 장명자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역시 애는 문제야. 이게 얼마짜리 컵인 줄 알아요? 장명자의 목소리가 부엌 전체에 울렸어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소진은 딸을 감싸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이에요? 회장님 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명자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소진은 묵묵히 유리 조각을 치웠습니다. 지우도 작은 빗자루를 들고 엄마를 도왔어요. 그날 저녁 지우는 강우의 방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지우는 문에 입을 가까이 대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다리야 잘 자요. 방 안에서 강우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아이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어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담요를 들어 올리고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잠들었다고? 아니야, 이건 죽은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오늘따라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어요. 잠시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던 그는 문득 어제 지우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잠들었을 뿐이에요. 그때 문이 열리고 소진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식사 가져왔습니다. 소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강우는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는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맑았죠.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소진이 잠시 멈췄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였어요. 의사? 네, 작은 동네 병원에서 일했습니다. 강우의 눈빛이 복잡해졌습니다. 소진은 조용히 방을 나갔어요. 점심시간 지우는 정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는 모습이 천진난만했죠. 강우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아빠, 나비 잡았어요. 갑자기 떠오른 아들의 목소리에 강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도 저렇게 정원을 뛰어다니곤 했었죠. 그날 밤 장명자는 부엌에서 다른 직원들과 수군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저 모녀 데리고 있으면 망신이라니까요. 가난뱅이 티가 팍팍 나는데. 그러게요. 애도 예의가 없어요. 장명자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자리를 위협받는 것 같았죠. 한편 지우는 자기 전에 작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다리가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그 그림을 들고 강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저씨, 이거 선물이에요. 강우는 그림을 받아들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한 그림을 보며 그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너무 빨리 사라져서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요. 고맙구나. 짧은 한마디였지만 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도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예요. 지우가 방을 나간 후 강우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걸어가는 두 다리. 단순한 그림이었지만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녁이 되자 강우는 오랜만에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둘러보다가 재활 관련 책 한 권을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사고 직후에 샀지만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희망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강우는 책을 덮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을 다시 책장에 꽂지는 않았죠. 침대 옆 탁자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또다시 강우의 방문 앞에서 속삭였어요. 다리야, 오늘도 잘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좋겠다. 강우는 침대에 누워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인사가 기다려졌어요. 바보 같은 소리. 그는 중얼거렸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벽녘 강우는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걷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아내와 함께 해변을 걸었죠. 파도 소리가 들리고 모래가 발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아빠, 빨리 와요. 아들이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강우가 달려가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어요. 현실로 돌아온 그는 담요 밑에 다리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다리.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어요.
절망 대신 작은 의문이 피어올랐죠. 정말 잠들어 있는 걸까? 그는 손으로 다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피부. 하지만 어제보다는 덜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침 해가 떠오르자 지우가 창문 밖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강우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답했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었죠.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매일 아침 강우의 방 앞에서 같은 인사를 했어요. 다리야, 오늘도 힘내요. 처음 사흘 동안 강우는 그 소리에 짜증을 냈습니다. 방문을 세게 닫기도 하고 일부러 큰 소리로 기침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넷째 날부터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인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가 되자 강우는 시계를 보며 초조해했어요. 평소보다 지우의 인사가 늦었거든요. 혹시 아픈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그 애를 걱정하지? 그때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지우가 헐떡이며 방문 앞에 섰습니다. 다리야, 오늘도 힘내요. 미안해, 늦었지? 학교 준비하느라 바빴어. 강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반응에 스스로도 놀랐죠. 그날 오후 강우는 혼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어요. 같은 페이지를 30분째 보고 있었으니까요.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우가 고개를 돌리자 복도에서 지우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휠체어를 옮기려다가 발이 걸려 넘어진 것 같았죠. 강우는 휠체어를 움직여 가까이 갔습니다. 다쳤어? 아니에요. 전 튼튼해요. 지우가 벌떡 일어나며 씩씩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재 2번째 서랍에 구급상자가 있어. 가져와. 지우가 구급상자를 가져오자 강우는 소독약을 꺼냈어요. 이리 와. 소독해야 해. 지우가 다가가자 강우는 조심스럽게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어요. 아파? 조금요. 하지만 참을 수 있어요. 지우의 씩씩한 대답에 강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용감하네. 그때 갑자기 강우가 균형을 잃었어요. 휠체어가 뒤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약병을 주우려다가 너무 몸을 숙인 것이었죠. 아저씨, 지우가 재빨리 휠체어 뒤를 잡았습니다. 작은 힘이었지만 휠체어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에는 충분했어요. 괜찮아요? 지우의 눈에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강우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도 놀랐을 거예요. 갑자기 굴러서. 지우의 천진난만한 말에 강우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게, 정말 크게 웃었어요. 사고 이후 처음으로 나온 진짜 웃음이었죠. 하하, 그래, 다리가 놀랐겠네. 웃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던 소진도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환자는 결국 마음이 몸을 움직이게 해. 웃음이 최고의 약이야. 소진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장명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부엌에서 다른 직원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죠. 애가 회장님 앞에서 설치는 게 보기 안 좋아. 회장님은 감정 자극받으면 안 되는 분이야. 소진이 지나가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대답에 장명자는 입을 삐죽거렸어요. 며칠 후 지우는 강우의 방에 새로운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파란 바다 위에 하얀 갈매기가 날아다니는 그림이었어요. 이건 바다가 웃는 그림이에요. 아저씨 방에 걸어도 돼요? 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벽에 걸어. 지우가 까치발을 하고 그림을 걸었어요. 비뚤어졌지만 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뚤어진 모습이 정겹게 느껴졌죠. 다음 날은 날씨가 화창했습니다. 지우가 강우에게 제안했어요. 아저씨, 정원 산책 어때요? 날씨가 정말 좋아요. 강우는 거절하려다가 지우의 반짝이는 눈을 보고 말을 바꿨습니다. 잠깐만. 정원에는 봄꽃들이 만발해 있었어요. 노란 개나리, 분홍 진달래, 하얀 목련이 어우러져 있었죠. 지우가 휠체어를 밀며 신나게 말했습니다. 꽃 냄새가 다리에도 닿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리도 봄이 온 걸 알 거예요.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동의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이었죠. 그날 밤 강우는 침대에 누워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내 다리야, 잘 자라. 자신도 놀랐습니다. 지우처럼 다리에게 인사를 한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회사에서 부사장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야심찬 남자였죠. 회장님, 이제 은퇴하셔도 됩니다. 제가 회사를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압박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지만 강우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하지만 회장님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단호한 거절에 부사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저녁이 되자 지우가 작은 공책을 들고 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봐요. 강우 회장님 전용 재활 다이어리예요. 공책을 펼치자 알록달록한 글씨와 그림이 가득했어요. 매일 긍정적인 문장들이 적혀 있었죠. 오늘도 다리는 조금씩 깨어나고 있어요. 웃으면 다리도 기뻐해요.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것이에요. 각 페이지마다 웃는 얼굴 스티커도 붙어 있었습니다. 매일 하나씩 읽으면 다리가 빨리 깨어날 거예요. 강우는 공책을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아이의 정성이 느껴져서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고맙다. 진심이 담긴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이 다이어리를 장명자가 발견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것을 본 거죠. 애가 주제넘게 치료 흉내를 내는구나. 장명자는 다른 직원들에게 이 얘기를 퍼뜨렸어요. 그 애가 회장님한테 이상한 공책을 줬대. 무슨 재활 다이어리라나? 정말요? 애가 너무 나대는 거 아니에요? 수군거림이 저택 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강우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밤 다이어리를 읽으며 하루를 마감했죠. 어느 날 지우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강우 가족이 예전에 해운대 등산을 갔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아저씨, 이거 봐요. 아저씨가 산에 올라가고 있어요. 사진 속 강우는 활짝 웃으며 아들을 어깨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강우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이 바다 냄새. 아들이 좋아했었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우는 조용히 강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죠. 아저씨도 다시 산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강우는 오랜만에 식당으로 나왔습니다. 모두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서였어요. 직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이 식당에 오시다니 1년 만인 것 같아요. 장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신이 20년 동안 노력해도 이루지 못한 일을 그 애가 단 몇 주 만에 해낸 것이었으니까요.
식사 중에 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발표회가 있어요.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발표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 발표할 거니? 소진이 물었어요. 비밀이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멋진 분이에요. 지우가 강우를 슬쩍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강우는 못 본 척했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발표회 당일 강우는 몰래 학교 근처까지 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부탁해서 차 안에서 기다렸죠. 창문 너머로 지우가 발표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는 신문 기사를 들어보이며 열심히 말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큰 사고를 당했지만 절망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다니. 사실 그는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저택으로 돌아온 강우는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로요.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지우와 함께 정원을 걷고 있었어요. 자신의 두 다리로 말이죠. 새벽 4시 강우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지만 분명히 오른쪽 발가락이 간지러운 느낌이 들었죠. 강우는 숨을 멈추고 발가락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움직여 보려고 했어요. 1번, 2번, 3번. 갑자기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정말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히 움직인 것이었어요. 움직였어?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했어요. 이번에도 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희망이었어요. 강우는 이불을 꼭 움켜쥐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강우는 급하게 병원에 전화했어요. 오늘 당장 검진을 받고 싶습니다. 의사도 놀란 목소리로 물었죠.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발가락이 움직였어요. 정말로 움직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강우는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경전도 검사, 근전도 검사, 감각 검사까지 2시간이 넘는 검사 끝에 의사가 결과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놀라운 일입니다. 신경회복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의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미약하지만 분명히 신호가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 요인도 크죠. 마음이 깨어나면 신경도 깨어납니다. 강우는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로 희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강우는 지우를 불렀어요. 지우야, 내 말이 맞았어. 다리가 잠들어 있었던 거야.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에요? 다리가 깨어나고 있어요? 응, 아주 조금씩이지만. 지우는 기뻐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그럼 이제 더 열심히 다리한테 좋은 말 해줘야겠어요. 그날부터 지우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강우 회장님 전용 재활 다이어리를 더 정성껏 만들기 시작한 거죠. 매일 새로운 격려 문구를 적었어요. 오늘 다리는 어제보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갔어요. 포기하지 않는 다리는 반드시 일어설 거예요. 희망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어요. 각 페이지마다 무지개색 스티커와 함께 작은 그림들도 그렸습니다. 달리는 사람, 춤추는 사람, 산을 오르는 사람. 모두 강우가 다시 할 수 있을 일들이었죠. 하지만 장명자는 이 다이어리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청소를 하다가 다이어리를 발견한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애가 주제넘게 치료 흉내를 내는구나. 장명자는 곧바로 다른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그 애가 회장님을 가지고 노는 거 아니에요? 무슨 자격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맞아요. 의사도 아닌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수군거림이 저택 안에 퍼졌지만 강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밤 다이어리를 읽으며 힘을 얻었죠. 어느 날 오후 지우와 강우는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책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또 꺼내왔어요. 아저씨, 이 사진 좀 봐요. 아저씨가 해운대 산에서 찍은 거예요. 사진 속에는 강우 가족이 등산로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뭇가지를 지팡이처럼 들고 있었고 아내는 김밥을 들고 있었죠. 이 길, 우리 가족이 자주 갔던 곳이야. 강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바다 냄새가 참 좋았어. 아들이 늘 먼저 뛰어가곤 했지. 아저씨도 다시 갈 수 있을 거예요. 꼭이요. 지우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강우는 처음으로 재활 운동을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하실 건가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치료사는 조심스럽게 강우의 다리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전혀 반응이 없었지만 30분이 지나자 발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보셨어요? 움직였어요. 치료사도 흥분했습니다. 강우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강우는 오랜만에 식탁에 모두와 함께 앉았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회장님이 우리랑 식사하시다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장명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일을 그 어린애가 몇 주 만에 해낸 것이 못마땅했죠. 식사 중에 지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뭘 칭찬하셨니? 제가 발표한 존경하는 인물 이야기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거요. 지우가 강우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강우는 어색하게 기침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다음 날 지우는 학교에서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은 큰 사고를 당해서 걷지 못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있어요. 지우는 신문 기사를 들어보였습니다. 강우가 사업가로 성공했던 시절의 기사였죠. 이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다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선생님과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시각 강우는 운전기사에게 부탁해서 학교 근처에 와 있었어요. 차 안에서 지우의 발표를 지켜보았죠.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라. 강우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은 이미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지우의 눈에는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강우는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쌓인 재활 관련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한 권 한 권 펼쳐보며 공부했습니다. 신경재활, 운동치료, 심리치료,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죠. 그날 밤 지우가 또 강우의 방문 앞에 왔습니다. 다리야,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강우는 침대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래, 내일은 더 나아질 거야.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강우가 일어나려고 몸을 움직이는 순간 왼쪽 발가락도 살짝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양쪽 다 움직였어. 강우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급하게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봐. 양쪽 발가락이 다 움직여. 지우는 기쁨에 겨워 강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저씨, 다리가 정말로 깨어나고 있어요. 제가 말했죠? 잠들어 있었을 뿐이라고. 그 순간 장명자가 차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뻐하는 모습을 본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차갑게 말하고 나간 장명자는 복도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에만 없었으면 회장님은 나만 의지했을 텐데. 질투의 불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한편 회사에서는 부사장이 비밀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재활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불어난 기운이 감돌았지만 강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다시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강우는 일기를 썼어요. 사고 이후 처음이었죠. 오늘 양쪽 발가락이 움직였다. 지우가 말한 대로 다리는 죽은 게 아니었다. 단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뿐이다.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펜을 내려놓은 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졌죠. 희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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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질투가 나온다. 장명자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강우가 지우를 먼저 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쓰라렸어요. 2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자리가 무너지는 것 같았죠. 회장님이 이젠 나 대신 저애를 부른다니. 장명자는 부엌에서 컵을 3개 내려놓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녀에게 강우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이 집이 그녀의 전부였고 강우 가족이 그녀의 가족이었죠. 특히 강우 부부의 결혼식 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신부 드레스의 단추가 떨어졌을 때 장명자가 직접 바느질해서 달아줬었어요. 신부였던 강우의 아내가 고마워하며 안아줬던 그 따뜻함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제 강우는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 어린애만 찾았어요. 어느 날 아침 강우가 지우와 함께 정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본 장명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우가 강우의 휠체어를 밀며 즐겁게 웃고 있었고 강우도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게 내 자리였는데. 장명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강우가 소진을 불렀어요. 박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소진이 다가가자 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자 씨가 나이도 있고 하니 이제 편하게 쉬게 해드리려고 해요. 은퇴금도 넉넉히 드리고. 강우는 장명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생한 그녀에게 편안한 노후를 주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장명자는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듣고 완전히 오해했어요. 해고하겠다는 거야? 날 내쫓겠다는 거야? 그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20년을 바친 이 집에서 쫓겨난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장명자는 복수심에 휩싸였습니다. 저 모녀만 없으면 회장님은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거야. 그녀는 어두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강우의 친척이 저택을 방문했습니다. 강우의 사촌 동생이었는데 욕심 많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형, 요즘 어때? 괜찮아. 재활도 순조롭고. 사촌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지우와 소진을 발견했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야? 새로운 가정부와 딸이야. 사촌의 눈빛이 수상하게 빛났습니다. 형, 조심해. 저 모녀 수상해. 집안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강우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야? 그럴 사람들이 아니야. 하지만 사촌은 계속 의심의 말을 늘어놓았죠.
그때 장명자가 차를 가져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장명자의 동조에 사촌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 정신 차려. 요즘 이런 사기꾼들 많아. 강우는 불쾌한 표정으로 사촌을 내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날 밤 장명자는 결심했어요.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각에 그녀는 조용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열쇠 뭉치가 들려 있었죠. 강우의 아들 방 앞에 도착한 장명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방은 사고 이후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성역 같은 곳이었습니다. 미안해요, 도련님. 장명자는 작은 목소리로 사과하며 문을 열었어요. 방 안은 사고 전 그대로였습니다. 책상 위에 연필, 침대 위에 인형, 그리고 유리 진열장 속의 시계. 장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진열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끼던 손목 시계를 꺼냈어요. 은색으로 반짝이는 고급 시계였죠. 미안해요, 회장님. 이게 다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녀는 시계를 품에 안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우의 방으로 향했어요. 지우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명자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시계를 맨 아래에 숨겼어요. 그리고는 시계 위에 지우의 옷가지들을 덮어놓았죠. 다음 날 아침 장명자는 일부러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방마다 물건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다들 조심하세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무서운데. 혹시 도둑이 든 건 아니겠죠? 장명자는 씩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함정은 완벽하게 설치되었어요. 2, 3일이 지난 어느 날 강우는 아들의 방을 찾았습니다. 매일 하는 일과였죠. 유리 진열장 앞에서 그는 깜짝 놀랐어요. 시계가 없어? 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의 유품 중 가장 소중한 것이 사라진 것이었어요. 누가 들어왔나? 강우는 급하게 장명자를 불렀습니다. 명자 씨, 누가 이 방에 들어왔어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항상 잠겨 있잖아요. 장명자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죠. 그런데 어제 청소할 때 지우가 이 방 앞에서 서성이는 걸 봤어요. 강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우가? 네, 뭔가 숨기는 것 같던데요. 강우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휠체어를 타고 지우의 방으로 갔습니다. 지우는 학교에 가고 없었어요. 강우는 망설이다가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옷가지 아래에서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치우자 아들의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내 아들 시계야.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때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멈췄어요. 강우가 시계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었죠. 저 아니에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 장명자가 나타났어요. 어머, 그게 거기서 나왔어요? 어제 방 청소할 때 지우가 뭔가 숨기던데요. 장명자의 거짓말에 강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희망을 미끼로 날 속였구나. 강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저씨, 정말 제가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지우가 울면서 매달렸지만 강우는 차갑게 밀어냈어요. 당장 나가. 너희들 모두 나가. 소진이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당신 딸이 내 아들 시계를 훔쳤어요.
소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지우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믿음은 이미 죽었어. 강우의 절규 같은 외침이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돌려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가 마지막 선고처럼 들렸죠. 소진은 울고 있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 정말 안 했는데. 알아, 엄마는 알아. 하지만 이미 상황은 끝난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강우의 다리는 다시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이던 발가락도 멈췄고 희망도 사라졌어요. 절망이 다시 그를 집어삼킨 것이었죠.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소진과 지우는 낡은 트렁크를 끌며 저택의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떠날 때의 모습은 처음 왔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죠. 희망에 차 있던 두 사람의 눈에는 이제 깊은 상처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뒤돌아보며 강우의 방 창문을 올려다보았어요. 커튼이 굳게 닫혀 있었고 불빛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죠. 엄마, 정말 가야 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소진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가야 해. 하지만 지우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택으로 뛰어갔어요. 지우야. 소진이 불렀지만 지우는 이미 현관문 앞에 도착해 있었죠. 작은 손으로 메모를 문틈에 끼워 넣었습니다. 아저씨, 다리한테 좋은 말 해주세요. 다리는 듣고 있어요.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우는 마지막으로 문을 쓰다듬고 엄마에게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눈발은 그들의 발자국을 빠르게 지워갔죠. 저택은 다시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커튼은 항상 닫혀 있었고 음악은 들리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숨죽여 움직였죠. 강우는 다시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재활 운동도 중단했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물리치료사가 찾아왔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회장님, 운동하셔야 해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강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은 다시 얼어붙었고 희망의 불씨는 꺼져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하러 왔어요. 의사는 강우의 다리를 검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다시 근육이 굳어가고 있어요. 신경 반응도 약해졌고요. 상관없어요. 강우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생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재활을 다시 시작하면 희망은 사기야. 강우는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짐을 챙겨 나갔어요. 회사에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부사장이 임원들을 모아놓고 비밀 회의를 열었어요. 회장님의 판단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믿고 회사 일도 제대로 못 보시죠. 맞습니다. 주주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부사장의 눈빛이 야심으로 번뜩였어요. 그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회장님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안건입니다. 다음 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일 겁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장명자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어요. 지우가 울면서 자신을 쳐다보는 꿈이었죠. 아줌마, 왜 그러셨어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장명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내가 잘한 일이야. 회장님을 위한 거였어. 그녀는 거울을 보며 되뇌었지만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어느 날 저녁 강우는
우연히 책상 서랍을 열다가 지우의 재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알록달록한 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 장 넘겨보니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오늘도 아저씨의 다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또 다른 응원 메시지가 있었어요. 다리야, 너는 꼭 일어설 거야. 아저씨와 함께 바다를 걸을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우의 순수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때 문 밑으로 하얀 종이가 보였습니다. 지우가 떠나며 남긴 메모였죠. 강우는 휠체어를 움직여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아저씨, 다리한테 좋은 말 해주세요. 다리는 듣고 있어요. 강우는 종이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듣고 있어. 다리는 듣고 있다. 그는 담요를 들어 올리고 자신의 다리를 바라보았어요.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가 초라하게 놓여 있었죠. 미안해. 내가 널 믿지 못해서. 강우는 지우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의 다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사과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장명자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어요. 강우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명자 씨, 정말 지우가 그랬을까요? 장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제가 직접 봤잖아요. 방 앞에서 서성이는 걸요. 그래도 그 아이는... 회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장명자는 서둘러 방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거짓말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회사에서는 부사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거래처들을 만나 강우의 건강 문제를 흘렸어요. 회장님이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셨어요. 정말입니까? 그럼 회사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부사장은 교묘하게 자신의 입지를 다져갔습니다. 강우는 이 모든 것을 모른 채 방에만 있었어요. 창밖의 바다도 정원의 꽃들도 더 이상 그의 관심을 끌지 못했죠. 어느 날 밤 강우는 꿈을 꾸었습니다. 지우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아저씨, 다리가 깨어났어요. 이제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자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다리만 있을 뿐이었죠. 거짓말이었어.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강우는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청소를 하던 젊은 직원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장명자의 방에서 아들 방의 열쇠를 본 것이었죠. 이상하네. 회장님, 아들 방은 회장님만 들어가시는데. 직원은 의아해했지만 감히 말을 꺼내지는 못했어요. 한편 소진과 지우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지하 단칸방이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아저씨가 진실을 알게 될까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니까. 소진은 딸을 안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아저씨의 다리가 다시 나아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도둑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세요. 작은 소녀의 간절한 기도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강우의 저택에서는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았어요. 시계는 똑딱거렸지만 시간은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죠. 겨울은 점점 깊어갔고 강우의 마음도 함께 얼어갔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절망만이 남았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은 영원히 숨길 수 없는 법이니까요. 모녀가 떠난 지 열흘이 지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젊은 직원 민수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복도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은 며칠째 불편했죠. 장명자의 방에서 본 그 열쇠가 계속 신경 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강우의 방 앞에 섰어요. 문을 두드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민수입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들어와. 강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생기가 없었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며칠 전에 이상한 걸 봤어요. 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명자 씨 방에서 청소하다가 도련님 방 열쇠를 봤어요. 분명 그 방은 회장님만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열쇠를 정말 봤나? 네, 확실해요. 서랍 속에 있었는데 제가 본 걸 눈치챘는지 급하게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고요. 강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사라진 날 장명자가 지우를 봤다고 한 말, 서랍에서 발견된 시계.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어요.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고마워. 나가봐. 민수가 나간 후 강우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50대 초반의 믿을 만한 남자였죠. 김 비서, 2가지 조사를 해주게. 말씀하세요, 회장님. 첫째, 장명자 씨의 최근 행적을 조사해. 특히 재정 관련해서 수상한 점이 없는지. 비서의 눈이 커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째, 모녀가 떠난 날로부터 일주일 전 저택 내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해.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틀 후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회장님,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우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말해봐. 비서는 노트북을 열어 CCTV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새벽 2시 30분 복도를 걷는 장명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이건 시계가 사라지기 이틀 전 영상입니다. 장명자는 주변을 살피며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15분 후 그녀가 나올 때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화면을 확대하자 은빛으로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시계.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명자는 복도를 걸어 지우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간 후 5분 만에 빈손으로 나왔죠. 나올 때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20년을 함께한 사람에게 이렇게 속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더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펼쳤어요. 장명자 씨가 회장님 사고 후부터 회사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2년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회장님이 거동이 불편하신 걸 이용한 것 같습니다. 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세게 쥐었지만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온몸을 집어삼켰어요. 20년이야. 20년을 함께했는데.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죠. 당장 장여사 불러. 비서가 나간 지 10분 후 장명자가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차 가져왔어요. 앉으세요. 강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장명자가 움찔했어요. 무슨 일이세요? 강우는 노트북을 돌려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봐요. 저는 장명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20년이야. 내가 장 여사님을 가족처럼 여겼는데. 강우의 절규가 방 안에 울렸어요. 장명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 모녀가 회장님을 망치는 줄 알았어요. 제 자리를 빼앗아가는 줄 알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지만 강우는 냉정했습니다. 날 망친 건 장 여사님의 거짓말입니다. 강우는 서류를 집어 던졌어요.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1억 2천만 원. 장명자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장명자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20년이잖아요. 그 20년을 장 여사님이 먼저 배신했습니다. 강우의 단호한 말에 장명자는 울며 방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강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믿지 못해. 아이를 2번 버렸어. 자책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우의 순수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울면서 자신이 아니라고 하던 그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강우는 지우가 남긴 메모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리한테 좋은 말 해주세요. 다리는 듣고 있어요. 종이가 눈물에 젖었어요. 지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강우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텅 빈 방 안에 메아리 쳤어요. 그날 밤 강우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기로 말이죠. 김비서, 모녀를 찾아줘. 어디에 있든 찾아줘. 네, 회장님. 바로 수소문하겠습니다. 강우는 다시 재활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지우에게 다시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었죠. 지우가 내 다리를 깨웠으니 이번엔 내가 일어설 차례야. 강우는 평행봉을 잡고 일어서려 애썼습니다. 처음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무릎이 꺾이고 팔이 떨렸죠. 다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상처가 생기고 멍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물리치료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아이가 내 다리도 깨웠으니까. 강우의 눈빛은 결연했어요. 한편 장명자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횡령과 절도 혐의였죠. 그녀는 유치장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강우는 매일 밤 지우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 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준 상처가 아물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다리에게도 말했죠. 지우가 말했잖아. 너희는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희망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희망이었어요. 장명자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돌아보았어요. 사고, 가족의 죽음, 절망, 그리고 배신까지. 내가 회사를 붙잡고 있었던 건 욕심이었어. 강우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면서 회장 자리를 고집했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강우는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임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회의실에 모였어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폭탄 같은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부사장은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지만 강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후임은 외부에서 영입하겠습니다. 전문 경영인을 모시기로 했어요.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강우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강우는 가슴이 후련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날부터 강우는 오직 재활에만 전념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어요. 지우가 남긴 메모를 가슴에 품고 평행봉을 잡았죠. 다리야, 오늘도 힘내자. 지우가 말했잖아. 너희는 듣고 있다고. 처음엔 한 발짝도 떼기 힘들었습니다. 무릎이 꺾이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물리치료사가 감탄했습니다. 회장님, 의지가 정말 대단하세요. 그 아이 덕분이야. 내게 희망을 준 아이. 강우는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졌어요.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발목에 힘이 들어갔죠. 6개월이 지났을 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우가 평행봉을 잡고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어요. 비틀거렸지만 분명히 걸었습니다. 걸었어. 내가 걸었어. 강우의 외침에 재활실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간호사들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강우는 지팡이의 의지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이 소식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어요. 하반신 마비 회장, 기적처럼 걷다. 포기하지 않은 기업인의 재기.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드셨나요? 강우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기적은 나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한 아이 덕분이에요. 그 아이가 내 다리는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말해줬죠. 기자들이 더 묻고 싶어 했지만 강우는 그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우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돕는 재활센터를 만들기로 한 것이었죠. 부산 해운대 근처에 땅을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아들과 자주 갔던 산책로 근처였죠. 여기다. 여기에 희망을 짓자. 건설이 시작되었고 1년 후 하늘마음 재활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최신 재활 장비와 전문 의료진을 갖춘 곳이었어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센터 한쪽에는 심리 상담실이 있었고 가족 휴게실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병실에는 이런 문구가 걸려 있었죠. 당신의 몸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곧 깨어날 거예요. 개원식 날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50대 남자도 있었어요. 전 이제 끝났어요. 못 걸어요. 절망에 빠진 그에게 강우가 다가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봐요. 정 걷고 있잖아요. 강우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보였어요. 내가 그랬듯 몸보다 먼저 마음이 일어서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환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센터는 빠르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되찾았어요. 강우는 매일 센터를 돌며 환자들을 격려했죠. 재활은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일입니다. 의료진에게도 늘 강조했어요. 하지만 개원 초기 재정난이 찾아왔습니다. 무료 환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강우는 고민했지만 무료 진료를 중단하고 싶지 않았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도움받았던 환자들이 기부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회장님이 저를 살렸어요. 이제 제가 도울 차례입니다. 100만 원, 1000만 원, 때로는 억 단위의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센터는 다시 안정을 찾았어요. 강우는 여전히 지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계속 수소문했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어디에 있을까, 지유야. 강우는 매일 밤 지유의 메모를 읽었습니다. 다리한테 좋은 말 해주세요. 다리는 듣고 있어요. 종이가 낡아 찢어질 것 같았지만 강우는 소중히 간직했어요.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때 내가 걷는 모습을 보여줄게. 강우는 창밖의 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센터에는 특별한 방이 하나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방이었죠. 벽에는 알록달록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춤추는 사람. 모두 지유가 그렸던 그림과 비슷했어요. 어느 날 한 어린 환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강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야. 한 친구가 내게 가르쳐 줬거든. 다리는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아이가 웃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지우야. 아주 용감하고 착한 아이지. 강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센터는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죠.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센터 이름이 특별한데 무슨 뜻인가요? 하늘이 준 마음이란 뜻이에요. 한 아이가 내게 준 순수한 마음, 그게 하늘의 선물이었거든요. 강우는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면 꼭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죠. 강우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우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하늘마음 재활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수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찾는 곳이 되었죠. 어느 날 인터뷰 중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를 아직도 찾지 못했나요? 강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지유를 잊은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새로운 젊은 직원이 호기심 어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회장님 인생을 바꾼 거군요. 강우는 고개를 저으며 정정했어요. 아니, 내 인생을 되찾게 해준 아이야. 그 시각 부산 외곽의 낡은 공단 근처 소진과 지우는 작은 월세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지우는 이제 19살이 되었습니다. 작고 여렸던 소녀는 단단한 청년이 되어 있었죠. 저택에서 쫓겨난 후 그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소진은 편의점, 식당, 청소 일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겨우 월세와 생활비를 낼 정도였죠. 지우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알바를 했어요. 카페, 편의점, 전단지, 배포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엄마,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지우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소진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너는 꼭 졸업해야 해. 공부가 너의 미래야. 그러던 어느 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지우가 새벽 배달 알바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었어요. 빗길에 미끄러진 오토바이가 지우를 덮쳤고 그녀의 왼쪽 다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인대가 파열되고 신경도 손상됐어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비는 3천만 원. 소진과 지유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 같은 돈이었죠. 제발 분할로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소진은 의사에게 매달렸지만 병원 규정상 어려웠어요. 결국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받고 퇴원했습니다. 지우는 목발을 짚고 걸어야 했어요. 왼쪽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우에게 했던 그 말을 자신에게도 적용했어요. 다리는 듣고 있다. 잠들어 있을 뿐이야. 지우는 매일 밤 자신의 다리를 마사지했습니다. 유튜브로 재활 운동을 찾아보며 혼자 연습했어요. 다리야, 힘내. 우리 다시 걸을 수 있어. 소진은 딸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강우에게 해줬던 그 순수한 마음을 자신에게도 쏟고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도서관에서 재활 관련 책을 빌려 읽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 운동치료, 심리치료까지 독학으로 공부하며 자신의 다리를 치료했죠. 1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죠. 엄마 봐요. 제가 걸어요. 지우가 기뻐하며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소진은 딸을 안으며 울었습니다. 우리 지우가 해냈구나. 이 경험은 지우의 인생을 바꿨어요. 재활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재활운동 지도사가 되고 싶어요. 지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피곤했지만 목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죠. 21살이 되던 해 지우는 드디어 재활운동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시험장에서 나오며 하늘을 보았어요. 아저씨, 저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이 됐어요. 강우를 떠올리며 속으로 말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격증은 있지만 경력이 없어서 취업이 어려웠어요. 대부분의 병원과 센터에서는 경력자를 원했죠. 경력이 없으면 어떻게 경력을 쌓아요? 지우는 답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신문을 보다가 눈에 띄는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하늘마음 재활센터 신규 직원 모집, 하반신 재활 경험자 우대. 지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늘마음이라는 이름이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자신처럼 다리를 다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대한다니. 엄마, 저 여기 지원해 볼래요. 소진은 채용 공고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경험한 것이 도움이 될 거야. 지우는 이력서를 정성껏 작성했습니다. 자신의 사고 경험과 재활 과정, 그리고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면접 전날 밤 지우는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리가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했어요.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저씨에게 했던 말. 다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지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잊지 않기로 했죠. 면접 당일 지우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센터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당신의 몸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곧 깨어날 거예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했던 말과 너무나 비슷했으니까요. 혹시?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설마 하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어요. 면접 대기실에는 여러 지원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지우도 손을 꼭 쥐며 차례를 기다렸어요. 윤지우 씨, 들어오세요. 드디어 자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면접실에 앉아 있는 사람. 10년 전보다 나이가 들었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강우였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서류를 보던 강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지우야, 맞지? 면접실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강우의 입술이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1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지우도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그 목소리, 틀림없이 강우 아저씨였어요. 지우야, 정말 너구나. 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다리는 불편했지만 혼자 설 수 있었죠. 지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아저씨, 걷고 계세요. 순간 어린 시절처럼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본 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 덕분이야. 내가 말했잖아. 다리는 잠들어 있을 뿐이라고. 강우는 지유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유의 어깨를 잡았어요. 미안하다, 지유야. 정말 미안하다.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지유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아저씨, 안 돼요. 무릎 꿇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줘. 내가 널 믿지 못했어. 시계 때문에 오해하고. 강우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장명자의 거짓말, CCTV로 확인한 진실, 그리고 1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이야기까지. 매일 너를 찾았어. 용서받고 싶었어. 지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저씨가 속으신 거라는 걸요. 어떻게? 아저씨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요. 저희를 진심으로 대해주셨잖아요. 지유의 따뜻한 말에 강우는 흐느꼈습니다. 그때 면접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들어왔죠. 회장님, 다음 면접자가. 오늘 면접은 여기서 끝이야. 모두 돌려보내. 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유야, 엄마는 어디 계시니?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모시고 와. 사과드리고 싶어? 지유가 나가자 강우는 책상에 기대어 숨을 고르렸어요. 10년의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죠. 잠시 후 소진이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어요. 회장님, 박소진 씨, 정말 죄송합니다. 강우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당신들을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소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다리한테 좋은 말 해주시나요? 뜻밖의 질문에 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덕에 아직도 걷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센터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어요. 10년 전과는 모든 것이 달라졌지만 마음은 그때처럼 따뜻했죠. 지우야, 너도 다리를 다쳤다고? 강우가 이력서를 보며 물었어요. 네, 교통사고로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가르쳐 주신 대로요. 지우가 자신의 재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혼자서 운동하고 독학으로 공부한 이야기까지. 강우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내가 너에게 상처를 줬는데 넌 그 상처로 더 강해졌구나. 아저씨 덕분이에요. 다리는 듣고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강우는 지유와 소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이 센터에서 함께 일해주세요. 지유는 재활지도사로, 소진 씨는 행정과 상담 담당으로요. 두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들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환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날부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는 센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재활지도사가 되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어느 날 새로운 환자가 왔습니다. 20살 청년이었는데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전 못 걸어요. 의사도 포기하라고 했어요. 절망에 빠진 청년에게 지유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자신이 했던 그 말을 전했어요. 다리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잠들어 있는 거예요. 청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요? 네, 제 다리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도요. 지유가 강우를 가리켰어요. 강우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고 있었죠. 포기하지 마세요. 다리는 듣고 있으니까요. 청년의 눈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소진은 환자 가족들을 상담하며 위로했어요. 자신도 가족이 다쳐본 경험이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잘 이해했죠. 힘드시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희망을 놓지 마세요.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센터 옥상에 모였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강우가 유리 진열장에서 꺼낸 것을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의 시계였어요. 이제 이건 내가 가져. 아저씨, 이건 너무 소중한 내 두 번째 생명을 깨운 사람이니까 받아줘. 지우는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며 시간을 새기고 있었어요. 아저씨, 약속할게요. 이 시계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갈게요. 강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계속 걸어가자. 센터에는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어요.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죠. 어느 날 한 어린 환자의 엄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한가요? 강우가 대답했어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서로를 믿는 마음이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었죠. 지우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센터 창문마다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희망의 불빛이었죠. 강우는 지우와 소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고마워요, 정말로. 강우의 진심 어린 인사에 지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희도 고마워요, 아저씨.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죠. 새로운 환자가 내일도 올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 희망을 잃은 사람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전할 수 있는 진실이 있으니까요. 몸은 잠들어 있을 뿐이고 마음이 깨어나면 몸도 따라온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을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이 이미 그 길 위에 서 있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 한켠에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와 힘이 될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평안하길 바랍니다.